오늘의 이슈 첫 번째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망명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년 전이죠. 지난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했는데 그 뒤로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북한의 이탈리아 대사 대리였는데요. 대사 대리는 직책은 아니고 대사를 대신해서 맡았던 그런 직함입니다. 그 뒤로 과연 어디에 있을까 궁금했는데 최근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작년 7월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아직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작년 7월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죠. 2015년 5월에 부임을 해서 3등 서기관으로 부임을 해서 1등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말에 임기 만료가 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간을 이탈해서 지금 잠적했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부부가 이탈을 같이 해서 잠적된 상황입니다. 이태리는 떠났고 신변은 어딘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고요. 어딘가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런 걸로 봐서 제3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해 7월부터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한국에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강 장관도 알고 계셨습니까? 외교부가 알고 말고를 떠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드린다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송환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외교부가 할 역할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비밀로 간직돼야 될 이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글쎄요, 정부가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너무 넘겨짚으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네, 이 내용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합니다. 신경민, 김재원 전 국회의원 그리고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신경민 의원, 먼저 이런 경우에 네. 대체로 지금까지 보면 탈북자들이라든지 또 주요 인사 망명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해서 아주 경우가 들어왔는지 많죠. 또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됐는지 하는 건데 작년 7월에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공개가 안 됐던 사실도 궁금하지만 이 시점에 공개가 됐던 사실도 매우 또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금방 상임위에서 문답이 있었지만 예. 왜 지금이냐, 예. 왜 이런 식으로 알려지느냐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죠. 예. 근데 이 사안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지만 정보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정원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정보위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NCND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지금 강 장관의 그 궤를 따라서 정보부도 같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이 어떤 그 매듭을 짓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정도면은 이제 사실이라고 판단할 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부인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당초에 망명 사실, 입국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신변 보호 차원이 가장 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그 부분 어떻게 돼야 신변 보호도 될까요? 있지만요. 예. 신변 보호도 있지만은 지금 딸이 송환이 됐잖아요. 예. 딸이 평양으로 강제 송환이 된 마당에서 조대사 입장에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딸 그리고 직계 가족들
그 안전이 아마 염려가 돼서 예. 제발 좀 비밀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 뭐 분명하고요. 예. 정부도 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이 유지된 거죠. 김재원 의원 아까 정진석 의원 그 녹취가 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강경화 장관 답변 내용을 보면 정진석 의원이 뭔가 정부가 이 시점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실을 공개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던 것 같지요? 그렇죠. 이제 지금 그 강경화 장관 자체도 그 남편께서 미국으로 예. 출국한 사실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이제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지금 외교 관계라든가 또는 기타 대북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제대로 어떤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외교적 성과로 또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 예.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정부 측에서 의도적으로 꼭 흘릴 거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 조 대리대사의 허락을 받아서 기자회견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텐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일부러 예. 이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흘렸다 내지는 정보를 누설해서 언론에 공개하게 했다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아니라고 같다. 생각합니다. 하긴 뭐 대체로 보면 그동안에 황장엽 씨 망명 때도 그렇지만 어떤 국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걸 뭐 덮으려고 하거나 뭐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런 걸 이용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 뭐 그럴 만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정도 사안으로 조성길 대리대사가 대사 대리. 대사 예. 대리가 한국에 와서 지금 1년째 생활하고 있다. 이 뉴스로 지금 기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덮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사 대리이니까 최고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조성길 대사 대리는 1등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이 2017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관 직급으로 따지면 1등 서기관이 이제 참사관 그다음에 공사, 대사 직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7년 당시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북한 대사를 추방을 했기 때문에 대사가 공석이 되었었고 그래서 하급자가 대사 대리 직함을 맡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통 북한 대사관 가보면 북한 대사관 실태를 외국에 가서 보면 직원 한 두세 명 대사 밑에 직원 두세 명 정도 있는 아주 빈약한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가 없는 자리에 1등 서기관이 대사 대리로 있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조성길 대사 대리가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 황장엽 황장엽 씨라든가 그 정도의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아무튼 하나만 제가 좀 하면 이분이 이 조 대사가 지금 1년 가까이 유럽을 헤매다가 어느 나라인가를 통해서 작년 7월에 온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은 어디를 헤맸는지 어느 나라를 통해서 왔는지 하는 것이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죠.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할 것이고 주재국과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대사관 어딘가를 통해서 왔는데 그 대사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건 물론 대사나 공사나 아주 작은 공간의 경우라면은 다 알게 되겠지만 큰 공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보부 파견 직원이 주로 이 일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큰 공간의 경우에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을 시시콜콜하게 다 밝히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또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밀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성길 전 대리대사의 망명은 북한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교관급 중에서는 가장 고위급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 이후 첫 번째 대사급
망명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태영호 전 공사 때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 때는 그 소식이 금방 알려졌죠. 태영호 전 공사 망명 당시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네. 우리 탈북민과 실향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통일 성업에 앞장설 때 김정은 정권의 연좌제는 허물어질 것이며 움지를 박차고 나온 3만 명 탈북민의 김정은 타도 외침이 임진각 망배단에서 울려 퍼질 때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만세! 휴전선 일대에 있는 북한군의 연락한 상황이 이제 좀 만나라하게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통일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다시금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 윤경우 의원. 태영호 공사 때와 많이 다르죠. 지금 그렇습니다. 알려지게 된 경위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는 한국을 가겠다라고 처음부터 원하고 우리 측 정보 채널이나 또는 현지의 외교 채널과 접촉을 했느냐.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조성길 대사대리의 경우는 그것조차도 아직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영호 공사와 조성길 대사대리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체제 이후에 조성길 대사대리는 첫 고위급 외교관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외무성에서나 또는 김정은 지도자의 막후의 어떤 뭐 역할 이런 거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태영호 공사의 경우는 주로 영국 쪽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는 거고요. 뭐 알려진 바로는 조성길 대사대리도 이탈리아나 프랑스 뭐 이런 쪽 유럽 쪽에서 주로 했다는 건데 그래도 어찌됐든 마지막 직급이 조성길 대사대리는 대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중간에 사실은 어느 나라를 거쳤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과연 처음 접촉을 우리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북관계 또는 뭐 외교 채널 그리고 밖에서 어찌됐든 활동하는 정보 채널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공작의 어떤 결과 이런 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 망명 이런 거기 때문에 태영호 공사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 태영호 공사가 망명할 때는 이미 영국에서 망명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이었고 저도 그 무렵에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태영호 공사를 그 한국으로 그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론 이제 태영호 공사가 또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한국으로 왔고 그 후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조성길 대사 대리의 경우에는 그 사실 그 여러 군데 좀 흔히 이제 언론에 나오기로는 당초 제3국 망명을 의도하다가 또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도 정부 측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측에서 이 조성길 대사 대리가 한국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남북 관계의 측면에서 공개를 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지 않았을까 또는 뭐 최소한 그것을 외교 성과라고 그때 당시에는 발표하고 공개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왜 이런 정보가 누설이 되어서 언론에 나왔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어차피 태영호 공사와 그 조성길 대사 대리의 입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황장엽 씨라든지 태영호 공사 망명할 때 남북관계하고 또 조성길 대사 대리 작년 7월에 들어왔다면 그때 남북관계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망명 사실을 알리고 공개하고 그럴 만한 이유 또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때만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태영호 공사 때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고급 정보도 획득하고 또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좀
대내외에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때 태영호 공사는 가족들이 다 왔습니까? 자녀가 둘인데 예. 다 왔죠. 근데 지금 조대사 대리의 경우에는 자녀가 지금 송환이 평양으로 강제 송환이 된 걸로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아마 조대사 대리가 굉장히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또 하나 태영호 공사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두 사람이 다 집안은 좋아요. 친가 처가가 다 좋고 하여튼 원래 집안도 좋고 예. 그런데 태영호 공사가 훨씬 더 센 집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예. 이 태영호 공사하고 이 조대사 대리를 같이 비교를 하는 건 현재 맞아 보이지 않고. 조대사도 아버지가 외교관을 지냈다고 하더군요. 대사를. 물론 저기 해외, 특히 폐쇄된 사회 북한 같은 경우에 해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보다도 태영호 공사의 집안은 김일성 집안과 굉장히 친밀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태공사 부분과 조대사 대리 부분은 같은 점도 있지만은 차이점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이후 남북 관계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김재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상 이런 경우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주민들에게 외신이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외신이라든가 국제뉴스 또 접하기 어렵죠.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탈리아에 근무하던 외교관이 망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기를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하지 않겠지만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납치를 했다고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남북 관계가 막 잘 되고 있다거나 이런 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어떤 남북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북한도 상당한 수준의 그 정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성길 대사 대리가 입국한 직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북한으로서는 조금 아픈 수준으로 그냥 끝내는 그런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용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이고요.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파급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아마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미 북한 수뇌부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이게 보도가 됐다고 그래서 예. 자, 다시 한번 고쳐서 생각해보자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윤경호 의원,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가 정부로서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아까 강경화 장관의 답변에 그런 것들이 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국회나 언론이 이 사안을 사실 더 물고 늘어진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더 확대 재생산을,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확대 재생산을 할수록 남북 관계에는 오히려 괜히 긁어부스럼을 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좀 가만히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이 사안 자체를,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리는 없는 거죠. 예. 이미 한국에 들어온 거는 확인을 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언하고 입장을 내놓고 이거는 오히려 북한 측에서도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는 게 양측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성길 대사 대리 망명 사실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21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1대 국회 국감은 과연 달라질까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역시 이번 국감에서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방위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계속해서 추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에 지금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협상을 위해서 정회까지 요청을 했는데요. 당직 사병 출석시키자, 그리고 또 장교도 출석시키자, 본인 나온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로 다 밝혀진 것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외통위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친형 진술을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친형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역시 이것도 지금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감 관련된 영상을 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A 교수 증인 채택을 두고 기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논의를 해야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증인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정도였는데 서무일병은 최초 진단부터 2개월여 만에 수술까지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급 종합병원이 환자 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훨씬 더 중증의 환자들을 제쳐두고 급행진료를 하게 된 이유와 해당 병원의 환자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어떤 기관의 누구 도덕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검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 당사자 외에 누가 있을까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 수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김도욱 간사님한테도 질문 드렸습니다. 이 사건 이제 무혐의로 됐으니까 받아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항고 안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검토해 보시겠다, 생각해 보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항고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럼 여전히 수사 중인 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양당 간사님들의 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고요. 이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여부, 특혜다 61.7%, 그렇지 않다 29.3%. 바로 이게 민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아니 뭐 회의 진행과 관련된 얘기십니까? 이게 회의 진행입니다. 일단 예, 그럼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위원장인데 저 회의 진행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잠깐 정회를 해서 증인 참고인 이 부분을 여야 종양 우리 황희 의원님하고 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좀 개선된 가운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 우리가 26일까지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절충할 수 있도록 우리 양당 간사께 좀 기회를 좀 주십시다. 이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의원님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야 의원님들 보면은 심각한 그 SI 노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예, 자 국감 장면 잠깐 보셨는데요. 어떤 이슈가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이슈가 될까 하는 부분 얘기하기 전에 국회의원 2번, 3번 하신 전직 의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네. 신경민 의원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회의원 해보시니까 국감 정말 필요합니까? 글쎄 국감이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예. 87년 이후 국회에서 이후에 이제 첫 국정감사를 할 때 국민들이 야 진짜 이게 국회구나, 이게 국정감사구나 하고 아주 속 시원해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진영 논리가 계속되면서 국감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고요. 예. 사실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되고 상시국회가 되면 상시국감으로 가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365일 국회를 열어놓고 예. 증인 채택하고 현안을 여야 합의를 꼭 간사 합의가 아니더라도 여야의 아주 기초적인 합의를 통해서 무조건 현안을 하고 뭐든지 물어볼 수 있고 무슨 이슈든지 이 국회로 가지고 와야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국회의 제도 개혁. 이게 이제 필요해진 시점이어서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아마 다시 한번 절감할 겁니다. 예.
김재원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국감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뭐 어쨌든 이제 헌법에 예.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저는 여당도 오래 해봤고 예. 야당도 오래 해봤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감사를 좀 하지 않고 국회를 원만하게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정감사라는 그 20일간의 장이 없으면 국정에 대한 어떤 견제 감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물론 부작용은 이제 이게 쇼맨십만 늘어가고 어떤 날은 뭐 동물이 출연한다든가 예. 이번에도 보니까 뭐 펭수를 불러서 한몫 잡으려는 그런 일도 있던데 그런 부작용이 물론 예.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지역 말단적인 문제이고요. 사실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또 행정부도 국회의 견제에 대한 그 좀 자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국정감사도 없이 그냥 했다면 또 덮어지고 또는 더 많이 전행을 할 그런 분야 예. 그런 사안도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개선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상시국감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어떤 이슈나 어떤 증인이나 부를 수 있는데 지금은 자료를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부가. 예. 국감 이외에는. 그래서 이제 국감을 기다리는 거고 국감은 야당의 장이다 이러는데 국회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를 상시국감 체제, 청문회 제도의 도입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실제 지금도 국회법상 청문회를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청문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국정감사는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야당의 요구 필요 없이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고 여당도 꼼짝없이 이제 국정감사에 응하고 정부도 당연히 응하는데 지금 청문회 제도라든가 국정조사는 야당이 아무리 요구해도 여당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제도가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당 할 때 하셨어야 돼. 그때는 별로 또 요구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국정조사는 저희들이 여당일 땐 다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세월호 국정조사,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다 했거든요. 다 했는지는 뭐 제가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예. 전혀 국정감사는 네. 국정조사는 아예 응하지 않아요. 아니 그건 뭐 꼭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팩트 체크 해봅시다. 윤경호 의원, 이 언론에서 그 국정감사 문제점 지적하는 것들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차원의 저도 문제 제기일 것 같은데요. 딱 20일간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 예산 결산 심의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피감기관의 정책을 보는 건데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이 직전에 언론에서 다룬 사안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 일찌감치 터진 문제는 별로 다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텔레비전 중계가 별로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중계를 하는 피감 기관 내지는 현안 위주로만 언론에서 다뤄지는 이런 제약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국회 방송이 따로 있고 심지어 개인 유튜버들이 가서 뭐 얼마든지 중계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유행을 쫓아가고 또는 뭐 이슈를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만 흐르다 보면 아까 의원님들 말씀처럼 뭐 튀려고 하는 행동 이거 그럼 정확히 지금 피감기관의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따져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경민 의원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상시국감으로 가야 된다. 예. 언론에서도 역시 상시국감으로 가야 된다는데 많은 문제 제기를 그동안 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법을 바꿔야죠. 결국 여론이 그렇게 간다면 국회법 빨리 바꾸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김재원 의원 지금 이번 국감도 추미애 국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문도 대추미애 장관 질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너무 추미애 장관 한쪽으로 이렇게 올인하는 듯한 모습이 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도 뭐 그게 꼭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께서 또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며칠 전에 또 장문에 글을 올려서 또 질문할 거리를 마련을 해서 또 따라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신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 사법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들릴 만한 그런 법무장관의 말씀인데 야당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이제 진행돼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초반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게 또 각 상임위원회, 각 부처 단위의 어떤 그 이슈를 따라가다가 보면 전혀 다른 또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예. 신김민 의원께서는 기자 시절에도 국감 취재하셨고 네. 이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감을 해보셨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까 상시국감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국감 취재할 때 보면 공무원들 와가지고 밤늦게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공무원이 한둘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와가지고 예. 복도를 뭐 책상 걸상이 충분하지 않기 부족하니까 때문에 바닥에 앉아 그냥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거기서 밥 먹고 컴퓨터 작업하고 좀 안 됐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요. 제가 미국 의회를 여러 해 취재를 해봤고 거기서 인턴도 해봤고 그러는데 미국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는 일단 상시국감이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와서 이렇게 농성하듯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국회 제도 개혁이 있지 않는 한 이 지금 이 풍경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매년 예. 또 매 상임위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재원. 아니 근데 이제 그것이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부르는 줄 알아요. 예. 공무원들 전부 다. 근데 국회에서 부르는 경우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명. 장관 또 네, 차관 기관 그다음에 증인이라고. 기관 증인이라 해서 뭐 아니면 뭐 국장급까지. 예. 그런데 이제 장관이나 차관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관급까지 불러놓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쪽지라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예산심의할 때 몇 명만 들어오게 했거든요. 나머지 예. 못 들어오게 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기관장, 장관이나 차관 또는 청장들이 자기 부처의 업무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면 국회 앞에 카페나 뭐 호텔에서 방법을 또 마련할 수도 있겠죠. 국회에서 아예 그런 사람 뭐 숫자를 제한하고 정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카톡으로 뭐 바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렇게 문자로? 하니까 실제로 안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앞에 있습니다. 국회 앞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임경비. 국회법을 바꿀 때 함께 바꾸는 게 의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거. 왜 꼭 기관장을 불러야만 된다라는 생각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장관, 차관이 아니고 실무자, 지금 아까 국장급까지도 올 수 있도록 한다고 예.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한 진전이죠. 실무자들이 와서 오히려 더 현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같이 바꿀 예. 수 없을까 하는 시간이 다 생각이 됐는데 듭니다. 짧게 그러면 말씀하시죠. 실무자가 오면요. 예. 윗분들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뭐가 없습니다로 끝나죠. 국감의 주요 이슈 여야 전략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 국감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